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오늘은 촬영을 못할 줄 알았어요.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갑자기 막 붓고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병원 다녀오고 했는데 약 먹고 쉬고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자 쓰니까 좀 티가 안 나서 촬영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결국 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와 피로인데 이제 피곤해서 그런 거다라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이제 어제 그제 좀 쉬면서 있었더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누워서 저는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의 영상을 인생책 영상으로 담아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인생책 뭐냐고 질문도 많이 받곤 하는데 그냥 인생책을 한 권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게 딱 한 권이고 변치 않고 그러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인생 곡선을 책으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좀 단순하게 나누어서 그 시절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책, 그게 아마 대표성을 가진 책이 아닐까 해가지고 골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10대 때 읽은 책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스푸트니크의 연인과 히라노 게이치로의 달을 골라왔어요. 저의 어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책을 고르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사실은 히라노 게이치로의 달이 가장 먼저 생각나서 이 책만 가지고 올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루키를 스킵할 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10대 시절에 제일 많이 읽은 게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아직 제가 읽었던 하루키 책들이 쭉 꽂혀 있는 칸이 있는데 몇십 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작가의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 하루키를 스킵할 수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나지 않은 건 그만큼 일상적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읽고 자주 읽고 해서 오히려 생각이 좀 덜 났던 것 같습니다. 상실의 시대를 저도 가장 먼저 읽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책들을 읽었는데 상실의 시대를 좋아해 라고 말하기 못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좀 취향이 달라 하고 그 시절에 특히 이제 그런 허세가 있었는데 이제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스푸트니크의 연인을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처음 읽은 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상실의 시대 붐이 있었어서 저도 아마 그때쯤 읽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하루키에 매료되었던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의 어떤 그 화자들의 담백함, 쿨함, 심플함 그리고 좋은 취향 이런 것들에 혹했던 것 같아요. 10대 때 아무래도 좀 예민하고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되게 감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런 저의 눈에 하루키 작품 속의 화자들은 고민이나 감정 이런 것보다 그런 것이 딱 배제되고 행동이 딱딱 있는 그것이 굉장히 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20대가 되면은 저런 쿨한 사람이 되겠지 하는 이제 그런 선망의 대상에 가까웠던 거죠. 이미 저는 그 하루키의 화자들보다 나이를 더 많이 먹기도 해서 이제 저에게는 다른 의미가 된 작가이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참 많은 영향을 미쳤던 작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라노 게이치로. 히라노 게이치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빠졌던 작가였어요. 워낙에 히라노 게이치로는 등장부터 센세이셔널 했었거든요. 1999년에 1999년에 교토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때 첫 소설인 일식으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에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작가가 흔치 않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요 사진이었어요. 아이돌 좋아하듯이 약간 제가 이 사진에 반해서 이 작가를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품도 좋았지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법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고풍스러운 소설을 쓴다니 하면서 수험생 시절에 힘들잖아요, 워낙에. 야자 시간에 문제 풀다가 힘들면은 복도 같은 데 나가서 달 읽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학교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나를 여기가 아닌 곳, 지금이 아닌 곳,
이런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던,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장송이 나왔는데 히라노 게이치로가 내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인회를 서점에서 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진짜 너무 마음이 뛰는 거예요. 내가 아이돌처럼 좋아하는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뭔가 만나면 이런 얘기도 좀 해볼까 하고 일본어 문장을 몇 개 막 외워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본 히라노 게이치로는 이 사진 속의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고 조금 퇴폐적이고 어둡고 그런 기운이 뿜뿜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난 히라노 게이치로는 너무 젠틀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사인만 받고 휙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그때 이제 문학동네 마케터였을 때여가지고 자기도 거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인 저와 당시 이제 직장인이었던 남편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그래서 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자, 그 사인회는 하고 마무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묘하게 남은 작가이고 이후에도 꽤 오래 따라 읽었어요. 그래도 책 소개인데 구절을 좀 읽는 게 좋겠죠. 진짜 저 이 책 너무 오랜만에 펴는데 보자마자 굉장한 노스텔지어가 느껴지네요. 읽어보겠습니다. 22세의 봄, 스미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 드넓은 평원을 곧장 달려가는 회오리 바람 같은 격렬한 사랑이었다. 그것은 지나는 길에 있는 모든 존재를 남김없이 쓰러뜨렸고 하늘 높이 감아올려 철저히 두들겨 부수었다. 그리고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바다를 건너 앙코르와트를 무자비하게 붕괴시키고 한 무리의 불쌍한 호랑이들과 함께 인도의 숲을 뜨거운 열로 태워버렸으며 페르시아 사막의 모래바람이 되어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도시를 통째로 모래로 묻어버렸다. 멋지고 기념비적인 사랑이었다. 사랑에 빠진 상대는 스미레보다 17년 연상으로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여성이었다. 그것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장소이고 모든 사건이 끝난 장소였다. 제가 이거 지금 판권 보니까 17살 때 읽었던데 이런 거 여러분 17에 읽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정말 추억여행 떠나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20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대 때 가장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제 취향도 다양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제 세계가 확장이 되어가던 때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읽은 20대 초반에 만난 두 작가가 정말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작가는 바로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를 가지고 왔고요. 한 사람은 배수아 작가님입니다. 에세이스트의 책상은 사실 제가 읽은 거는 2판본이에요. 2판본으로 20대 초반에 이것을 읽었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39이 된 제가 이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개정판으로 얼마 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저한테 너무 중요한 책인데 이 개정판 작업을 제가 하게 돼서 이건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인데요. 에세이스트의 책상뿐만 아니라 다른 3종까지 해서 최근에 4종을 개정판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배수아 작가님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은 늘 이 책을 꼽았었어서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20대 때 읽은 책 중에 제가 좋아했던 책들을 떠올리면은 확실히 저의 어떤 세계를 부수었던 책인 것 같아요. 카프카가 말한 그 유명한 명제처럼 내 안에 어딘가를 도끼로 깨부수는 그런 책들에 대한 인상이 확실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배수아 작가님은 저의 어떤 감정적, 감각적, 어떤 내면, 심연 이런 것을 엄청 두드린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왜 좋아하세요?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늘 하는 대답이 있거든요. 제가 책을 읽는 이유, 특히 소설,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는 여러 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보지 못하는 다양한 삶들에 대한 좀 욕망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욕망이 기질일 수도 있지만 제가 1980년대에 수도권의 중산층의 딸로, 여성으로 태어나서 남들이 봤을 때는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모범생의 길만 쭉 따라 밟아온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삶이고 이게 다라고?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르게 살아보고 싶고 여기가 아닌 곳, 이 조건이 아닌 곳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하는 욕망이 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아 작가님 작품을 읽었을 때 제가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국적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모국어, 모어 이런 것에서 스스로 좀 탈주하는 인물들, 그런 환경에서 탈피된 상황들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고 스토리가 분명한 그 스토리 위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이야기야? 라고 설명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읽는 사람이 이 작품 자체를 저는 체험한다고 느껴요. 이게 참 설명이 모호하긴 한데 설명되기보다는 체험하는 것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작품을 읽음으로써 제가 이제 확 넓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던 거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짜릿했고 완전히 이렇게 확 팽창되는 느낌?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배수아 작가님이라서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작가인 거죠. 그래서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먼저 앞부분 읽어볼까요? 더 많은 음악 하고 목소리는 말했다. 그 목소리는 비와 구름으로 무겁게 덮인 하늘 아래 온 세상을 지배했다. 빗물을 가득 머금은 공기가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 M의 오른편 머리카락과 뺨에 맺혀 흘러내렸다. M과 나는 비가 들판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다. 빗물은 M의 희고 윤기 없이 창백한 이마를 지나 감기를 앓은 다음이라 더욱 움푹 들어간 눈두덩과 끝이 약간 아래쪽을 향한 코를 따라 흘러내렸다. 마지막 순간에 M이 고개를 들자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엷고 섬세하며 미소 짓고 있지 않을 때라도 양옆으로 충분히 길고 아침에 태양빛이 스며든 듯 밝고 붉은 입술로 떨어졌다. 들판 저 먼 곳에서 번개가 둔하게 번쩍였다. 책과 언어가 M에게 절대적인 세상의 징표였다면 음악은 접근할 수 없는 정신이자 종교이고 영혼 그 자체였다. 이런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꿈 같은 것, 무한한 것, 자유로운 것, 질주하는 것의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는 작품이고 나에게 틀 지워진 어떤 운명이라든가 역할에서 벗어나 보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보여드린 책 이것이 인간인가 프리모 레비는 저에게 10대, 20대, 30대 이런 걸 떠나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작가를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저는 프리모 레비를 꼽을 것 같아요. 그 레비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전에 빅터 프랭클이라든가 그 이후에 다른 여러 홀로코스트 작품 혹은 작가들을 두루두루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핵심은 역시 프리모 레비였고 레비 덕분에 이제 그 작품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프리모 레비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그동안 알고 있던 여러 단어들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된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레비를 만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인간성이라는 단어와 이 작품들을 읽고 나서 생각한 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좀 달라진 게 아니라 180도 바뀌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인간성은 레비를 읽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비인간성과 오히려 더 닮아 있습니다. 제가 인간을 보는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훨씬 더 비관적인 쪽, 부정적인 쪽으로 가 있는 거죠. 낙관적인 게 편한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야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레비 덕분에 알게 되었고 프리모 레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이고 화학자였고 당시 경험했던 것을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면서 여러 좋은 책들을 썼죠. 이 작가에 대한 어떤 경외감 같은 게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증언하는 것에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로 이 안에서 선했던 사람, 정말로 이 안에서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죽었다. 나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런 내가 이런 글을 쓴 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밝혀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자세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늘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에 들어서서 30대 인생책은 한 권만 가지고 왔습니다. 뭐 어쩌면 문학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의외로 논픽션입니다. 숲에서 우주를 보다입니다.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이라는 이제 작가이자 생물학자인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런저런 좋은 상을 받거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30대에 들어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문학 편집자라는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갖고 그 커리어를 집중적으로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30살에 문학동네에 입사를 했고 이제 그전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국내 문학 서들을 만들면서 문학 편집자로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 가정이 생긴 거죠.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는데요. 그 문학 편집자로 일한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책, 나에게 내 인생을 어떤 뒤흔드는 영향력을 끼치는 책 가운데 소설을 꼽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작품을 읽어도 저는 일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로서 그냥 제가 남는 저의 개인 시간에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 작품을 읽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 그 문학 작품이 인생의 책이 되기는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이 일을 하는 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게 저의 피부를 완전히 뚫고 들어오는 듯한 감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죠. 아, 이 작가님은 이런 거 되게 잘 쓰시는구나. 그래서 아, 이런 카피는 어떨까? 이런 어떤 일과 관련된 것들이 먼저 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딱히 뭐 아쉬운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어쨌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또 변화가 생긴 것은 제가 결혼하기 직전 해에 그 바로 전 해에 이제 고양이 둘을 길냥이들을 입양을 해서 집사가 되었는데 이제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함께 들인 거였죠. 그래서 제가 먼저 들여서 1년간 생활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인 저의 30살 해에 이제 결혼을 한 건데 그렇게 2인 2묘 가정이 꾸려지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의 삶 전반이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지금의 제가 20대의 저를 혹은 10대의 저를 떠올리면 굉장히 낯선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때 저는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불안정했고 그것이 나의 되게 소중한 기질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불안정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줄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제 관심을 끈 것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숲이나 식물, 나무 이렇게 자연과 관련된 거였어요. 뭐 동물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뭐 새의 감각 같은 책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에 관심이 갔고 그렇게 변함없음, 그 자리에 있음, 흔들리지 않음, 그리고 충만함. 그치만 그게 변함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의미 없고 이유 없는 변화가 하나도 없고 그것이 주는 경이로움이 저의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만났고 이 책을 제가 판권을 받더니 2014년에 읽었더라고요. 근데 2014년 그 당시에 읽을 때 느꼈던 행복했던 마음 제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읽은 책들 가운데 저를 이만큼 행복하게 했던 책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전혀 고민하지 않고 딱 한 권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이 책은 이제 저자가 어떤 좀 불교적인 취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선적인 문체가 있어서 명상하듯이 읽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작가인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이 굉장히 오래된 숲에 지름 1m가 조금 넘는 원을 그려서 그 원을 어떤 자신의 숲
만다라라고 칭해요. 그 왜 티베트의 불교 승려들이 만다라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 숲 만다라를 조성을 해서 1년간의 생태계를 보고 기록한 책이에요. 몇 군데 좀 읽어볼게요. 제가 밑줄 친 곳들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며의 마지막 문단인데요. 나는 만다라 옆의 납작한 사암에 앉아 있다. 내가 세운 만다라 규칙은 간단하다. 자주 이곳을 찾아 한 해 동안의 순환을 지켜본다. 소란 피우지 않는다. 아무것도 죽이지 않고 어떤 생물도 옮기지 않고 만다라 안을 파헤치거나 그 위에 엎드리지 않는다. 이따금 사려 깊은 손길은 괜찮겠지만 방문 일정을 계획하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이곳을 찾을 것이다. 이 책은 그 기간 동안 만다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월의 겨울 식물이라는 꼭지입니다. 만다라의 식물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새들과 대조를 이룬다. 잿빛 가지와 그 아래의 헐벗은 곁가지가 연출하는 풍경은 삭막하다. 눈 위로 보이는 것은 죽음이다. 반쯤 썩은 단풍나무 가지와 달아빠진 폴립니아 줄기 밑동이 붉어져 나왔다. 줄기마다 눈을 왕관처럼 두르고 있는데 그 밑에 시커먼 식물 잔해가 널브러져 있다. 겨울의 완승이다. 하지만 생명은 끈질기게 지속된다. 헐벗은 떨기나무와 나무는 보기와 달리 해골이 아니다. 가지와 줄기는 모두 살아있는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다. 겨울에 꼭 쥔 소나기에서 먹이를 끄집어내어 추위와 싸워 생존하는 새들과 달리 식물은 몸속에 여름을 만들어내지 않고도 겨울을 이겨낸다. 새들의 생존법도 놀랍긴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던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이다. 죽은 자가, 게다가 얼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돌아온단 말인가.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돌아온다. 식물이 살아남는 방법은 칼 삼키는 묘기와 비슷하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날카로운 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물의 생리 구조로는 쌀쌀한 온도까지만 버틸 수 있다. 인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달리 식물의 생화학 반응은 폭넓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내려가도 반응이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냉각이 결빙에 이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얼음 결정은 점점 커지면서 식물 세포의 섬세한 내부 조직을 뚫고 찢고 부순다. 식물은 매해 겨울마다 수만 개의 칼을 삼키되 그중 하나도 여린 심장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월 2일의 꽃이라는 꼭지입니다. 만다라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꽃이 피었다. 1제곱미터에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찰 수 있다니 280송이였던가 320송이였나 하면서 즐겁게 이 작가가 꽃을 세었어요. 그리고 한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암술머리 표면에 잔뜩 돋아난 미세한 손가락은 꽃가루를 받으려고 위로 쭉 뻗었다. 꽃잎이 제 몫을 다해 벌을 유인하면 끈적끈적한 암술머리가 벌에 엉성하게 달라붙은 꽃가루를 떼어낸다. 꽃가루가 수중에 들어오면 암술머리는 다른 종의 꽃가루가 있는지 검사하여 있으면 버린다. 자가 수정과 근친 교배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꽃가루와 가까운 친척의 꽃가루도 외면한다. 일부 종은 적당한 꽃가루를 얻지 못할 경우 자가 수정 금지 규칙을 깨뜨리기도 한다. 노루귀처럼 이른 봄에 피는 꽃들에게 자가 수정은 최후의 번식 전략이다. 굳은 날씨 때문에 꽃가루 바지 곤충들이 찾아오지 못할 때 이 꽃들은 아예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쪽을 택한다. 네. 너무 좋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30대 저의 인생이 어떤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제가 자연에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취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숲에서 우주를 보다가 30대 저의 인생 책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보다 작품성이 훨씬 좋거나 아니면은 정말 의미가 있는 다른 책들도 많이 읽었겠지만 저의 그 인생의 마디마디에 찾아와준 정말 시의적절한 영향력을 가진 책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에선 어떤 책들이 지나갔을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